거식과 폭식의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됐다. 10여 년 전에 나는 깡마른 몸매가 되고 싶었다. 그런 몸매가 되고 싶어 음식을 줄여나갔다. 살을 빼면 뺄수록 더 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다. 억지로 식욕을 통제하려고 하니 부작용이 뒤따랐다. 바로 폭식증이다. 내가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고, 잘못된 길을 벗어나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렸다. 내가 지나왔던 고통의 터널을 다시 돌아보며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말을 건다. 우리는 건강하게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 살이 찐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다고. 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빵순이입니다. 해가 쨍쨍 무덥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주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름 휴가 계획이 잡혔거든요. 하지만 아마 여름이 아니더라도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을 빼시는 편인가요? 저는 빵을 좋아하고 하루 3끼를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매일 운동을 해서 유지를 했었거든요. 올해 목 디스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동이 아니라 식단 조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이때 알라딘에서 정말 우연히 책 제목에 눈이 가서 꺼내들게 된 책이에요. 사실 제목은 그럴싸하지만 별 내용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스쳤었는데 막상 책을 읽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면서 책 속으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다이어트 할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다 읽고 시작해야 하는 책이 아닌가 싶었어요. 요즘에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가 만연하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특히 다이어트에 예민한 여자분들이 모두 읽었으면 하네요. 제가 전에는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섭식 장애를 앓는 분들은 다 그분 자신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런 섭식 장애는 가족들이 함께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섭식 장애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 그리고 가정 환경이나 직장 등등 많은 외부적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외부적 요소를 극복하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김안젤라님의 살이 찌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싱! 자기관리 강박. 섭식장애는 단독으로 발병하지 않고 심리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 해리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이 있는데 나는 그중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증세가 심했다. 강박증의 경우 질서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일중독, 완벽주의, 결벽증 등 좀 더 세부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다. 보통 강박적 성격장애는 성인기 초기에 시작된다고 하는데 나 또한 그랬다. 통제가 강한 부모님 밑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성인이 되어 갑자기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강박증이 발동했다. 20살이 되자 엄마는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 됐으니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책임지라고 했다. 책임이라는 전제하에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가 주어졌다.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 합격해 상경하자마자 입학도 하기 전 명동의 대형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다. 엄마가 주는 일주일 용돈 5만 원으로는
교통비와 식비를 감당하기도 벅찼다.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싶었던 나에게 아르바이트는 필수 불가결이었다. 처음으로 내 손으로 돈을 벌었다. 돈을 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2004년 당시 최저 시급은 2,510원으로 주중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해도 한 달에 받는 돈은 30만 원이 채 안 됐다.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몸은 항상 피곤했고 입학해서 만난 같은 과 동기들보다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친해진 또래들이 더 편했다. 아르바이트 동료들과는 같은 고난을 헤쳐나가는 동지애를 공유한 반면 대학 동기들은 학점이라는 같은 목표를 두고 경쟁하는 적에 가까웠다. 얼마 안 되는 아르바이트비로 아르바이트 동료들과 몰려다니며 노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 학교는 뒷전이 됐다. 집에 늦게 귀가해도 강의를 빼먹어도 나에게 잔소리할 사람은 없었다. 대학교 첫 학기의 마지막 한 달 동안은 학교를 거의 나가지 않았다. 이미 3번 이상 결석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학기가 끝나갈 때까지 과 동기들과는 친해지지 못했다. 아르바이트 동료들과 노는 건 몇 달 만에 금세 시들해졌다. 젊은 남녀가 섞여 있는 무리에는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관계는 쉽게 느슨해졌다. 그러던 중 받아들게 된 성적표는 내 인생의 첫 실수이자 실패였다. 나는 첫 학기 학사 경고를 받았다. 그제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다. 힘들게 합격해 들어온 대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렸다는 생각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의 소중한 대학생활, 나아가 앞으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를 돈 몇 푼 그리고 의미 없는 인간관계와 맞바꾼 것이 후회됐다.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또래들에 비해 성숙했고 뭘 하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던 나에게 학사 경고란 있어서는 안 되는 실패였다. 동기들이 모두 졸업하고 취업할 때 나는 학교를 더 다녀야 하는 것은 물론 몇백만 원이나 되는 학비를 한 학기 더 내야 했다. 게다가 줄곧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성적표를 받았던 나였기에 학사 경고는 더더욱 엄마에게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어영부영 여름방학이 지나가고 2학기가 시작됐다. 첫 학기 때 그나마 친하게 지냈던 동기는 자퇴를 했고 학과 동기들은 이미 어느 정도 무리가 지어져 있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차츰 무리 속에 섞이게 됐다. 아르바이트는 그만두었다.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엄마가 주는 용돈으로 버티기로 했다. 학과 특성상 과제가 많았고 1학기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에 집중해야만 했다. 동기들에 비해 뒤처진 내가 딱히 뛰어난 두뇌와 재능을 갖지 않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 열심히 하는 것뿐이었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는 별개로 나의 강박은 점차 심해졌다. 특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까운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았다.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뜨개질을 하거나 작은 액세서리를 만드는 등 끊임없이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안심이 됐다. TV를 보는 것은 시간 낭비에 쓸모없는 짓이라고 여겼다. 어떤 것이든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게을러졌다 싶으면 죄책감에 시달렸다.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실패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감. 잠자는 시간마저 아까워 잠은 죽어서 자는 거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그렇게 날이 선 채 늘 긴장된 상태로 있는 데에 따른 부작용이 생겼다. 계속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나와는 다르게 내 뇌는 쉬고 싶어 했던 것이다. 섭식장애가 생긴 후로는 폭식을 하는 그것을 개워내는 행위가 일종의 보상이 됐다. 나는 섭식장애가 있는 환자이기에 폭식 증상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합리화했다.
폭식을 하고 그것을 개워내는 동안이 유일하게 과제나 공부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나는 폭토도 완벽하게 해내야만 하는 강박증 환자가 되어갔다. 질서에 대한 집착. 나는 미국 화가 잭슨 폴록을 좋아한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화가 에곤 실레를 흠모한다. 그들은 내가 갖지 못한 것, 바로 무질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형식적인 사람이다. 주변의 물건들은 질서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하루 스케줄은 시간 단위로 계획적으로 짜여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내 겉모습도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항상 깔끔하게, 완벽하게.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유치원을 다닐 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엄마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미술학원에 갔다. 나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그림 솜씨가 뛰어났다. 언니는 속셈학원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한다. 어린 딸들의 재능을 발견한 순간 혹시 엄마의 머리 위로 당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처음 간 미술학원에서 나는 파란 바다 위에 회색 고가도로를 그리고 분홍색, 빨간색, 파란색의 차들을 도로 위에 그려 넣었다. 크레용으로 스케치북의 거친 표면을 문지르는 것은 나에게 즐거운 놀이였고 깔끔하게 색이 채워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나름의 성취감을 주었다. 그 후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줄곧 그림을 그렸다. 초등학교 내내 미술학원을 다녔고 중학교 때는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미술실에서 그림을 그렸다. 미술 선생님이 미술에 소질 있는 아이들 몇 명을 추려 아침 자율학습 대신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나도 그중 한 명이었다. 사실 그때는 그림이 좋았다기보다는 소질 있는 몇 명에 뽑혔고 게다가 자율학습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다.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입시 미술을 시작해 더욱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림 자체보다는 그림을 잘 그리는 나가 좋았던 것 같다. 공부든 운동이든 교우관계든 대체로 평균 이상으로 다 잘했지만 그림은 나를 특출나게 해주는 재주였던 것이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내 자아는 한껏 쪼그라들었다. 비록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초, 중, 고등학교 시절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학내 활동도 활발히 해왔던 나에게 인서울대학교 입학은 학창시절 활용 점정과도 같았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내 앞에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다. 그러나 대학교에 와서 보니 학창시절에 반장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었고 다들 내로라 하는 감투 하나씩은 써봤다는 사람들 뿐이었다. 거기다 외국에서 생활했다는 사람, 부모가 교수라는 사람, 집안이 의류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잡지에서만 봤던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나는 촌티가 줄줄 흐르는 데다 키가 작고 몸매는 뚱뚱한 운 좋은 수시 입학생이었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한 번쯤 겪는 통과 의례가 찾아왔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만큼 하는 아이들은 세상에 널렸고 심지어 나보다 잘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나는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다. 내가 다녔던 학교는 일반적으로 실기 비중이 높은 타 학교와 달리 실기 시험이 없었고 대신 수능 커트라인이 높았다. 실기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패션 디자인이 애타게 하고 싶었던 성적 좋은 아이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 과에는 독특한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이 많았다. 우리 과 수업은 입시 미술 스타일의 전형적인 그림보다 일명 무의식 드로잉이라고 하는 좀 더 창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커리큘럼이 특화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었다.
많은 동기들의 그림은 에곤 실레의 드로잉과 닮아 있었다. 당시 에곤 실레의 인기가 높아서였는지 혹은 커리큘럼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그의 거친 연필선과 왜곡된 형태는 그 시절 우리의 그림 곳곳에서 발견됐다. 그림에는 그린 사람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거친 붓터치를 가진 사람, 정돈된 선을 긋는 사람, 혹은 색조합이 도드라지는 사람 등. 그렇다면 나는 내 그림은 스스로를 갈아 넣어 완성하는 노동 집약적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색을 쓰는데 자신이 없어 점이나 선만을 이용한 점묘법이나 선묘법을 선호했다. 사람들은 내 그림을 보는 순간 우와,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렸어? 고생했겠다 라는 말을 먼저 했다. 분명 평균보다는 우위였지만 그렇다고 대단히 특별하지도 않았던 미술에 대한 재능은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집요하게 한 가지에 파고들게 만들었다. 노력에 더해 내가 가진 집요함은 교수들에게 인정받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림은 물론 패턴, 재단, 봉제 등 모든 부분에서 나는 나의 집요함을 무기 삼아 작업했다. 돈이 없기에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취미를 즐길 수도 없는 상황은 오히려 학교 생활에 득이 됐다. 학교와 집만 오가며 과제 생각만 했다. 자연스럽게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드는 과제물을 만들게 했다. 강의 시간에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았다. 교수에게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강의에 임했다. 내가 하는 작업은 항상 시범이 됐고 그 중에는 나를 보조 강사로 생각하는 교수도 덜어 있었다. 앞자리에 앉았기에 일러스트나 패턴 등 내 작업들은 모두 교수의 시야 안에 있었고 내 나름 교수의 말귀를 잘 알아들어 나쁘지 않은 작업을 해나갔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다. 더 열심히 하고자 했고 다른 동기들에 비해 난도가 높은 작업들에 도전했다. 어려워서 더욱더 고민해야 하고 더욱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작업들 말이다. 과제에 집착하게 됐다. 모든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내 의식은 항상 날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질서에 대한 집착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다. 선 하나를 그을 때도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안 된다. 봉제선에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몇 번이고 재봉틀을 다시 돌렸다. 순서도 바뀌어서는 안 된다. 정해놓은 작업 순서에서 실수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처음부터 다시 작업했다. 나는 내가 정해놓은 편협한 형식과 질서에 갇히게 됐다. 의상 디자인과 동기들의 그림은 곧 그들의 패션 스타일로까지 이어졌다. 정제되지 않은 거친 패션이나 붓터치를 가진 동기에게는 옷을 입을 때도 프렌치 시크라고 부를 수 있는 애써 꾸미지 않은 투박한 멋이 있었고 정돈되고 절제된 그림을 그리는 동기는 메이크업부터 헤어, 액세서리와 구두까지 모든 것이 조화로운 느낌이었다. 나의 패션은 나의 그림처럼 노동 집약적이었다. 타고난 패션 감각도 값비싼 브랜드의 옷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도 없었던 나는 패션을 글로 공부했고 저가 브랜드에서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는 옷을 고르기 위해 노력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도 나의 패션은 항상 뭔가 부족했다. 열심히 노력한 티가 나 오히려 나를 촌스럽게 만들었고 이는 고스란히 또 다른 컴플렉스가 됐다. 과하게 멋을 부린 듯한 촌스러움. 그럴 때면 자연스럽게 흰 티에 청바지 하나만 입어도 멋져 보이는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부러워졌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마른 몸이 해결해 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나의 폭식증도 나와 같았다. 폭도를 하는 데에도 나만의 법칙과 질서에 집착했다. 음식을 사는데도 나만의 법칙이 있었다. 음식을 살 때는 어차피 토해낼 거란 생각에 비슷한 맛을 내는 음식 중 가장 값싼 음식을 골랐다.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항상 같은 패턴으로 음식을 먹고 정해진 시간, 나의 경우는 1시간 후에 위가 깨끗해졌다고 느낄 때까지 모든 것을 개원했다. 나의 패턴은 이렇다. 먼저 비슷한 부류끼리 음식을 나눠 먹는 순서를 정한다. 시작은 비교적 칼로리가 낮고 부피가 커 소화가 시작되어 미처 개어내지 못해도 크게 살이 찌지 않는 것들을 위주로 먹는다. 나는 주로 강냉이를 먹었다. 그 다음에는 그날의 메인 메뉴다. 보통 소시지나 치킨, 떡볶이, 라면 등 칼로리가 높고 부피도 큰 음식을 먹었다. 마지막은 칼로리가 높아 조금만 먹어도 살이 많이 찌는 음식이다. 과자나 빵, 케이크 등을 주로 먹는데 위가 꽉 차 이러다 터지는 건 아닌가 싶을 때까지 집어넣는다. 중간중간 수분 섭취를 해주어야 개원할 때 편하다. 먹는 즉시 흡수가 될 수도 있는 칼로리가 높은 탄산음료는 절대 먹지 않는다. 먹을 수 있는 음료는 그저 물뿐이다. 그렇게 식도까지 꽉 찬 음식들을 먹은 지 1시간이 되는 순간 개원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소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먹었던 디저트류부터 중간에 먹었던 음식을 개원하고 가장 처음 먹었던 강냉이가 나올 때까지 먹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면서 개원한다. 모든 걸 개원하면 너무 지쳐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한다. 얼마 후 조금 정신을 차려 지금부터는 뭘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다시 음식 생각이 찾아든다. 그렇게 1시간이 채 안 되어 다음 폭식에 먹을 것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악순환의 고리는 한동안 지속됐다. 마른 몸, 더 마른 몸. 중고등학교 때도 외모에 신경을 쓰기는 했지만 대학교에 입학하니 차원이 달라졌다. 학과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외모를 평가받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의상 디자인과는 실습을 할 때 학생 자신이 모델 역할을 한다. 패턴 수업은 신체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는 방법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한다. 각자 동기들의 도움을 받아 어깨, 팔 길이, 허리둘레, 가슴둘레 등을 꼼꼼하게 측정해 자신의 몸에 딱 맞는 패턴을 설계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의 옷을 만드는 것으로 한 학기 수업이 채워진다. 강의 시간에 치수를 재니 자신의 신체 치수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다양성을 지향하는 지금의 패션계 분위기와 달리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패션계에서 요구하는 미의 기준은 대놓고 편협하고 전형적이었다. 풍만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를 가진 여성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 스타일의 모델 말이다. 그 외에도 디자이너의 철학이 반영된 작품성 있는 디자인을 의미하는 하이 패션을 소화해야 하는 모델에게는 더욱 높은 미의 잣대를 들이대기도 했다. 이런 걸 미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긴 팔다리에 너무 크지 않은 가슴과 가는 허리, 그리고 모양이 잘 잡힌 엉덩이, 거기다 어려 보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얼굴까지. 패션계는 디자인과 사상에서 보여주는 진보성과 달리 몸매에 있어서만은 칼같은 엄격함을 요구했다. 이런 경향은 패션계를 간접 경험하는 대학교 강의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이 지긋한 교수들은 학생을 모델로 신체 사이즈를 재는 시범을 보여주면서도 어머, 넌 나이도 어리면서 허리둘레가 이게 뭐니? 좀 빼라.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 그때는 그런 시기였기에 교수의 발언이 악의적인 외모 비하로 들리지 않았다. 외모도 경쟁력이다 라는 말이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은 아마도 패션계 일이라. 옷 디자인을 한다면서 자기는 못 꾸미네 라는 말을 듣는 건 업계 종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스스로를 꾸미는 것은 일종의 셀프 브랜딩이다.
그만큼 패션계에 종사하는 이들은 직업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기 위해 외모를 가꿔야만 했고, 그렇기에 교수의 외모 지적도 노파심에서 비롯된 말이라 여겨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거기에 더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특히나 몸매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있었다. 의상 디자인과를 졸업한 후 선택할 수 있는 진로는 일러스트레이터, 패턴사, 바이어, 머천다이저, 비주얼 머천다이저 등 꽤 다양한 편이다. 그러나 학과명이 보여주듯 대부분의 학생들이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꾸며 힘든 실습과 과제를 해나간다. 당시에는 디자이너를 꿈꾸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패션 회사 디자인팀의 막내로 들어가 피팅 모델 1부터 시작했다. 학과 성적과는 무관하게 키가 크고 기성 의류의 가장 보편적인 사이즈라는 55 사이즈의 동기들이 먼저 취업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키가 크고 날씬한 동기들은 졸업 전부터 졸업한 선배들이나 강사들의 소개로 패션 회사의 피팅 모델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키 크고 날씬한 몸매는 나에게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이었다. 155cm가 채 안 되는 작은 키에 통통한 몸매는 패션 디자이너로 취업하기에 너무나 큰 결격 사유였던 것이다. 뚱뚱해서 패션 디자이너가 될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다이어트에 더 집착하게 됐다. 살을 뺀 후 말랐다는 말을 종종 들었다. 매번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다. 그러나 의상 디자인과의 특성상 모든 동기들이 패션과 외모에 관심이 많았고, 그렇기에 그들 대부분이 날씬했다. 내가 아무리 살을 빼도 그들 사이에서 마른 것이 나의 장점이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정도만으로도 나에게는 내가 그들과 같은 부류, 같은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나는 뱁새였다. 황새를 쫓아가려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뱁새 말이다. 황새가 되고 싶어 살을 뺐다. 노력했다. 외모는 황새와 비슷해졌을지 모르지만 나의 내면은 여전히 뱁새였다. 열등감은 외모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계속해서 부정해왔지만 결국 나는 뱁새였고 내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